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의 오종훈입니다. 날씨가 우중충합니다.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중충한 날 기분 좋게 달릴 수 있는 전기 스포츠카 준비를 했습니다. 포르쉐 타이칸 터보 크로스 투리스모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전기 자동차에 웬 터보 하시겠지만 실제로 터보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과급 장치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고성능이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터보를 사용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크로스 투리스모 이름에서 알 수도 있듯이 오프로드 주행까지 염두에 둔 좀 더 활동 범위를 넓힌 다재다능한 전기차로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전기 배터리가 차체 바닥에 깔려 있죠. 83.7kWh짜리 전기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데요. 실제 총 용량은 90kW를 좀 더 넘고요. 실제 사용하는 배터리 용량이 87.3kWh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일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 287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주행 가는 거리는 좀 짧죠. 앞뒤 차축에 각각 모터를 사용을 해서 사륜구동으로 움직입니다. 전기자동차의 사륜구동이라는 것 곧 고성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차도 최고 출력 625마력의 힘을 내고요. 여기에 런치 컨트롤과 부스트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680마력까지 그 힘이 더 세집니다. 역시 포르쉐의 전기자동차인 만큼 스포츠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 얼마냐? 기본 가격 2억 240만원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포르쉐의 가격이라는 것 상당히 사악하다. 기본 가격에 옵션 하나하나 더 하다 보면 이를테면 21인치 타이어를 다하는데도 410만원 400만원 이상 돈이 더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옵션을 더하다 보면 상당히 비싸진다, 가격은 더 높아진다 라는 얘기가 될 테고요. 시승하는 이 차의 출고 가격은 2억 2,900만원까지 가격이 높아졌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떤 느낌을 받게 될지요?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실내에 들어오면 모두 4개의 모니터를 마주하게 됩니다. 커브드 모니터로 구성된 계기판, 그리고 센터페이시의 모니터, 그 아래도 모니터 하나 또 있죠. 조수석 앞에도 이런 모니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계기판은 16.8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계기판 바깥에 있는 양옆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터치를 통해서 기능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도 터치 스크린이 된다 라는 얘기죠. 자, 터치 스크린도 되고 이 아랫부분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 그래벨, 레인지,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5개의 주행 모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조그만 휠을 통해서는 그래벨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벨 모드는 또 여기서 터치를 해서 선택을 하든가, 이 아랫부분에 또 그라벨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를 해서 그라벨을 선택을 한다. 셰시는 또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되고요. 셰시 높이도 리프트, 높음, 중간, 내려짐, 낮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리프트 기능을 사용을 했죠. 그러면 이 위치에 오면 차체를 계속 높일 거냐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력주행, 켜기 끄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까지 있군요. 이 부분은 스티어링 휠 왼편에 보면 이 리제너레이션 버튼이 들어와 있습니다. 버튼이 뜨죠. 버튼이 뜨면 탄력주행이 켜지는 거고요. 없으면 꺼지는 겁니다. 그리고 스포츠 사운드 끄기와 켜기가 있는데, 저는 끄기를 권해드립니다. 뭐 어차피 자동차에서 이런저런 소리 안 들으면, 소리가 안 나면 더 좋은 거죠. 일부러 소리를 발생시킬 것까지는 없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또 하나 이 스포츠 사운드는 주행 모드를 스포츠 플러스로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다이나믹하게 달릴 때는 자동으로 이 스포츠 사운드가 켜지니까 평소에는 꺼짐으로
끄기로 해서 다니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이고요. 카메라가 앞뒤로 아주 뭐 시원하게 깨끗한 시야를 보여주죠. 차선 유지 보조 장치 있고요. 차선 변경 보조 장치, 사각지대 감시 장치입니다.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사각지대가 생기는 부분을 체크해서 알려준다, 그런 개념인 거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준비되어 있는 색상들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운전사, 히터 밸런스, 통풍 밸런스, 조수석 시트를 운전석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운전석에서 조수석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 보면 스크린에 손가락을 갖다 대서 바로 움직이면 그 방향으로 바람이 옵니다. 모니터 터치를 통해서도 풍향을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뒷부분도 운전석에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자,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대응을 하고요.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꺼버릴 수가 있죠. 터치하면 다시 켜집니다. 계기판 올라오는 정보들, 이렇게 어떤 정보들을 올릴 거냐 선택해서 볼 수가 있는 거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와 있고요.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 디스플레이, 밝기, 대기 모드, 디스플레이 켜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기 모드가 켜졌죠. 대기 모드를 끄면 이런 모니터가 활성화 되고요.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기능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모니터 안에 어떤 컨텐츠를 담아낼까 하는 메이커의 고민도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계기판 보시죠. 지도를 띄울지, 지도도 아예 확장된지도 이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축소하게 되면 아주 최소화된 계기판으로 이런 형태를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올라오는 정보들도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볼지, 주행거리를 볼지, 정보들을 선택해서 띄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스티어링 휠 하나, 둘, 2.4회전 정도 합니다. 2.5회전이 채 안 되는데요. 차체 길이가 거의 5m, 휠 베이스는 거의 3m 육박하는 이 덩치 큰 차를 스티어링 휠 회전 2.4회전 정도로 컨트롤 한다는 것, 상당히 좀 타이트한 조향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센터 콘솔 열면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만 이 안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있고요. 그 안에 12V 전원 아울렛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두고 뒤로 앉았습니다. 뒷좌석에서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더 남는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차체 크기에 비해서는 조금 좁은 듯 하죠. 답답한 느낌을 주는 게 센터 터널도 더 높게 솟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불쑥 솟은 센터 터널이 뒷좌석 공간을 어느 정도 좀 제한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뒷창도 절반 정도밖에 열리지가 않죠. 이 필러에, 그리고 지붕 이런 부분에 스웨이드 가죽 덧대서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 손끝이 먼저 이제 느끼게 되는 거고요. 네, 뒷좌석 머리 윗공간도 충분합니다. 주먹 하나가 여유 있게 드나들죠. 뒷좌석에 화면을 터치하면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뒷좌석 공조 장치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도 좌우 분리해서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네요. 암레스트 이렇게 내리면 2개의 커플도 만나게 되고요. 뒷좌석도 좌우로 분리해서 4대 2대 4로 접을 수가 있죠. 뒷좌석을 완전히 접으면 또 트렁크 공간은 그만큼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시동이 완전히 꺼진 차에 들어와 앉으면 바로 전원이 들어오죠. 시동이 켜지는 겁니다. 따로 시동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그냥 변속 레버를 뒤에 갖다 놓으면 차가 움직입니다.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날씨 많이 흐리고요. 살짝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길. 타이어가 불규칙한 노면을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은 전달되지만 그 흔들림이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네요.
한 겹 두 겹 많이 걸러지고 전달되는 충격량입니다. 구조적으로 전기차는 이 흔들림에 강합니다. 전기자동차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인데요, 그 무거운 배터리가 차체 바닥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서 차체의 흔들거림을 딱 잡아주는 효과를 냅니다. 이 차 타이칸 터보 마찬가지고요. 앞뒤 차축에 모터를 각각 달아서 사륜구동을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의 사륜구동이라는 것 결국 고성능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연기관 자동차의 엔진에 해당하는 모터를 두 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큰 힘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이 차는 런치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오버부스트 기능이 작동할 때는 680마력까지 힘을 더 끌어내게 됩니다. 자, 주행 모드 레인지, 노말,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듀얼 모두 5개의 주행 모드가 있는데 하나가 더 숨겨져 있습니다. 주행 모드 그라벨 모드가 이렇게 숨겨져 있죠. 이제 뜨는데요, 일종의 오프로드 모드가 됩니다. 차체 높이를 올려주면서 오프로드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레인지 모드는 에코 모드죠. 최대한 연비 효율을 좋게 해서 움직이게 되는, 그래서 주행거리를 길게 갖고 가는 이 레인지 모드를 하게 되면 이 조수석 모니터도 꺼집니다.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야 되는 그런 주행 모드죠. 그래서 노멀 모드 하게 되면 조수석 모니터가 또 뜨죠. 자, 주행 보조 시스템들 몇 개가 들어와 있는데요. 자, 속도를 일단 90km까지 올립니다. 자,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잠깐 띄워보고요. 자, 중앙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자꾸 벽에 부딪히듯이 차선에 갖다 부딪히는 것처럼 차선을 밟거나 밟기 직전에 안으로 이렇게 잡아 넣어주는 그런 정도의 반응 보이고 있네요. 운전자 보조장치니까요,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는 게 맞고, 더구나 이 차는 포르쉐이기 때문에 어떤 운전하는 즐거움을 극대화시킨 차라는 얘기죠. 그래서 운전 네가 직접 해. 주행 보조장치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다만 앞뒤 방향으로 작동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아주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간거리를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요, 하나, 둘, 셋, 4단계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방향으로는 차간거리를 조절을 하고, 횡방향으로 이 차선 이탈을 방지해주는 이런 주행보조 시스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단이나 SUV에서 만나게 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주행보조 시스템과는 약간의 갭이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겠죠. 이 차의 성격이 그 운전하는 즐거움을 극대화시킨 차여서 아마 그렇지 않나 싶은데, 운전자의 선택권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워낙에 포르쉐가 아주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잖아요. 돈 더 주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안 되는 게 없는데, 주행보조 시스템의 완성도도 그냥 이 정도의 주행보조 시스템을 선택을 할 거냐, 레인 센터링 기능까지 있는 것을 선택을 할 거냐, 운전자에게 선택권을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자, 지금 90km 정도의 속도로 꾸준하게 움직이는데 노면 잡소리는 거의 없고요. 잔잔하게 들어오는 바람 소리 정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차 최고 속도는 시속 250km에 제한되어 있다고 하죠. 스포츠 플러스에 놓고 잠깐 좀 달려보죠. 가속 페달을 툭 갖다 대자마자 시트가 몸을 확 밉니다. 자, 이게 킥다운 버튼이 있나 없나, 가속 페달을 한번 밟아볼까 해서 킥다운 버튼까지 가는 도중에 그 사이에 속도가 붙습니다. 대단하네요. 사륜구동 시스템 들어와 있고요. 포르쉐 토크 벡터링 플러스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등이 들어와 있어서 차체 흔들림을 아주 잘 제어해주고 있습니다.
킥다운 버튼은 없네요. 그냥 가속 페달을 끝까지 한 번에 밟히는 게 전부고요. 스티어링 왼편에 보면 회생제동 시스템 작동을 시키는 버튼이 들어와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작동을 시키면 회생제동량이 커지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생제동과 탄력주행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버튼인 거죠. 어차피 모니터가 많은데요, 이런 회생제동을 좀 더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모니터나 이런 부분들 좀 보여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어차피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많은 정보 표시창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컨텐츠들을 담을 건지 좀 더 다양하게 재미있게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 그래픽들을 많이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좀 달리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249km로 확 줄어들었네요. 이 차 배터리 용량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이 83.7kWh고요. 총 용량, 배터리 그로스 용량은 93.4kWh입니다.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 287km로 국내 인증을 받았어요. 배터리 용량도 큰데 주행 가는 거리 좀 짧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300km도 못 달린다 라는 얘기입니다. 100% 충전을 했을 때 300km 정도 달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더 좀 박하게 봐야 되는 게 폭발에 의한 배터리의 스트레스,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80% 정도만 충전하라라는 게 대부분 메이커들의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면 20% 빠지고요. 완전히 바닥날 때까지 배터리를 사용할 수는 없죠. 아무리 다 써도 5에서 10% 정도는 남겨둔 상태에서 충전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밑으로 또 10% 빠진다고 보고요. 실제로 사용 가능한 배터리 용량 약 70%로 봐야 됩니다. 70%로 본다면 운전자가 실제로 평소에 사용할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는 240km, 250km 정도가 될 테니까요. 이 주행거리 압박은 좀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하지만 뭐 매일 200km 이상씩 달릴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충전을 부지런히 하게 되면 주행거리에 대한 스트레스 받을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라고 달려봅니다. 저속 충전은 11kW에 대응을 하고요. 50kWh 고속 충전기 사용을 할 때 약 90분 정도 충전을 하게 되면 5%에서 배터리 잔량 5%에서 80%까지 충전을 한다고 하네요. 저속 충전기 11kWh 짜리 충전기를 이용을 한다면 10시간 이상 충전을 해야 되겠죠. 이 배터리 충전 상황, 충전 상태에 대해서도 알고 전기차를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시죠. 금방 속도를 올려주네요. G 플러스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안전띠가 몸을 잡아주고 비상등이 지금 작동을 했죠. 노면이 좀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리지는 않았는데 차가 앞으로 기울어지는가 싶을 때 뒤가 같이 주저앉으면서 쭉 수평을 유지하면서 제동을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오네요. 자, 안전띠가 몸은 딱 잡아주는 기분, 그런 반응 아주 믿음직스럽고요. 차체가 앞으로 숙여지는 게 아니라 수평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스포츠카를 지향하는 포르쉐인 만큼 이 제동 장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알루미늄 모노블록 브레이크 캘리퍼를 사용을 하는데 앞에는 6피스, 뒤에는 4피스 브레이크 캘리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륜구동,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토크 벡터링 플러스, 그리고 인테그레이티드 포르쉐 4D 셰시 컨트롤, 차체 흔들림을 아주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최고의 운동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르쉐의 모든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속도를 쭉 끌어올려서 이제 코너에 진입합니다. 쭉 제동 턴. 와, 노면이 살짝 젖어 있는데도 타이어 그립 살아 있습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코너를 돌아 나와도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게중심이 낮아서 코너에서도 상당한 고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형, 그런 테크닉, 기술들 다 적용되어 있다 라고 보입니다. 자, 이 차 기본 가격은 2억 240만원 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시죠? 포르쉐 가격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참으로 사악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대로 된 꼴을 갖추려면 하나하나 옵션을 추가해서 돈을 상당 부분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승하는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출고 가격은 2억 2,930만원, 그러니까 2억 3천만원 가까이 들었다고 하네요. 이제 옵션을 추가하다 보면 뭐 1, 2천만원, 2, 3천만원 더 들어가는 것은 일도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싸다고 할 수 없죠. 비싼 차입니다. 하지만 이런 차에 열광하는 소비자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비싸게 보이는 가격,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겠다 싶습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봅니다. 최고 출력 625마력인데요. 런치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오버부스트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680마력까지 힘이 더 세집니다. 공차 중량이 2285kg니까요.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 보면 약 3.36kg. 야, 3초대 가속 도대체 어떤 기분일까요?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행 모드 스포츠 플러스로 가고요. 에어컨 끕니다. 런치 컨트롤 작동을 해보죠. 하나, 둘, 셋. 순식간에 시속 100km 터치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노면이 살짝 젖어 있는데요. 그립은 살아 있고요. 자, 결과를 봅시다. 시속 100km.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3초대, 제가 운전했는데도 3초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자, 최고 기록 3.67초 나왔습니다. 메이커 기록 3.3초니까 0.3초 차이죠. 편차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약 0.4초 안에 모든 기록이 다 들어왔다라는 것, 그만큼 누가 운전해도 이렇게 균일한 성능을 만나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주행 거리 46.46m, 50m도 안 됐는데 시속 100km를 주파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상당히 인상적인 게 이렇게 메이커 발표 기록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근사치로서 기록을 보였다라는 점 하나와 지금 11차례 테스트를 했는데 11차례의 기록이 균일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차의 성능이 그만큼 안정적이다. 누가 운전하든 이런 정도의 성능을 만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겠다 생각해 봅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 kWh당 2.8kg로 인증을 받았고요. 자, 625마력에 2285kg. 만만치 않은 몸무게 가지고 어느 정도 연비를 만들 수 있으려나요? 잠깐 배터리 체크를 좀 해보면 현재 배터리 잔량 55%, 주행 가는 거리 205km로 나옵니다. 국내에서 주행 가는 거리 287km로 인증을 받았죠. 배터리 100%일 때 287km니까 50% 정도면 약 140km 정도 갈 수 있다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55% 잔량에 205km, 100%면 거의 400km 정도 움직일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와 오차가 제법 크게 납니다. 레인지 모드로 가죠. 레인지 모드로 가면 조수석 모니터는 꺼집니다. 다음 이후로 재설정을 합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행주대교 북단입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kWh당 5.8km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나요? 이 차 공인복합 연비가 kWh당 2.8인데요. 그러니까 kWh당 3km를 더 달리는 연비입니다. 공인복합 연비보다 2배 이상 더 좋은 연비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공인복합 연비보다 더 좋은 연비는 대부분 기록을 합니다만 2배 이상 더 좋은 연비를 기록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런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동작대교 남단입니다. 이수교차로 진출로 방향으로 빠져나가는데요.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놀랍습니다. 킬로와트당 6.1k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로 건너와서도 연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5.8에서 넘어왔죠. 5.8, 5.9, 6.1까지 올라왔는데요. 네, 약 5km 도심주행 약 300m 거쳐왔고요. 교대역 내거리에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킬로와트당 정확하게 6.0km 기록했습니다. 자, 이러면 2차 공인복합 연비가 킬로와트당 2.8입니다. 2배 이상 더 좋은 연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킬로와트당 3.2km를 더 달린 연비입니다. 자, 이쯤 되면 2차 효율이 그만큼 높다, 우수하다라고 놀랄 게 아니라 2차 공인복합 연비 측정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인 게 아닌가요? 어떻게 아무리 제가 경제운전을 한다고 해도 공인복합 연비보다 2배 이상 더 좋은 연비를 보인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네, 단도직입니다. 패들 시프트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패들 시프트 없을 만도 한 게 이 차에는 변속기라고 부를 만한 게 없죠. 물론 뒷차 축에 2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던 전통적인 의미의 변속기는 없다라고 본다면 패들을 통해서 수동 변속을 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회생제동 시스템과 연계해서 패드를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패드를 통해서 회생제동 시스템을 조작하는 게 마치 수동 변속하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니까 좀 더 다이나믹한 재미, 운전하는 손맛 뭐 이런 면에서 좀 더 효용감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600마력이 넘는 고성능 전기 스포츠카인데요. 그런 차의 성격을 감안해서라도 패들 시프트 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교대역 길 안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목적지 설정.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교대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50로 경로 안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강남역. 경상북도 청도군 롱명일길 43로 경로 안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경상북도 청도군에 있는 강남면을 검색을 합니다. 한국말 잘 못 알아먹나 보죠. 음성 인식 시스템은 좀 더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르쉐 타이칸 터보 크로스 투리스모 시승을 해봤습니다. 겁나 잘 달립니다. 625마력이죠. 여기에 오버부스트까지 하면 680마력의 힘을 도로 위에서 쏟아부으면서 전력 질주할 때 아주 짜릿합니다. 그렇다고 무섭다거나 부담스럽지가 않죠. 다루기 쉬운 고성능 전기차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성능인데 그렇다고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연비 테스트를 통해서 이 차의 높은 효율도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결국 전기 자동차를 만들라라는 것,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라라는 얘기일 텐데요. 포르쉐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고성능을 완성시키고 있는 거죠. 고성능 스포츠카라는 것, 포르쉐의 DNA, 포르쉐의 어떤 그 포기할 수 없는 피와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되 고성능임을 절대로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물론 고성능을 고집한다고 해서 효율을 또 무시하거나 포기하는 것도 아닌 게 직접 연비 테스트를 통해서 이 차의 높은 연비 효율도 확인해 봤으니까요. 성능을 고집하되 효율을 포기하지 않고 효율을 높이되 스스로의 DNA 고성능 스포츠카임을,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포르쉐의 고집이 역시 이 차에 잘 담겨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 해봅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